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후원하는 2021 출판도시 인문학당 그 첫 번째 기획강연 문발 포에살롱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강경입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그 첫 번째 기획강연 문발 포에살롱은 이곳 파주 출판도시 문화재단 지지양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로비를 세 단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재탄생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 강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로도 함께 동시에 방송되고 있거든요. 또 많이 영상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시단을 빛내는 세 분의 시인인데요. 예, 제 옆에 먼저 유희경 시인, 예, 그리고 이영주 시인, 그리고 저 마지막에 황희찬 시인이십니다. 예, 저보다 훨씬 많이 박수를 받는 거 보니 유명한 시인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곳에 초대하기 전에 강연을 전시하고 함께 연계하는데요. 시집을 좀 선택해 주시고 또 본인의 시 포함해서 다른 분의 시도 같이 좀 선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고심에 고심을 좀 거듭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5월까지 그 세 분이 선택하신 대표 시집 16권을 함께 전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어떤 시인지 또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시를 낭독하고 또 시에 얽힌 이야기와 시인의 삶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유희경 시인의 골라오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원래 시인들이 본인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희경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창작과 극작을 전공하셨고요. 2007년에 희곡으로 등단했고 이듬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또 당선이 돼서 시인으로 데뷔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년 동안 모은 글을 묶은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이라는 산문집을 내셨는데요. 창작뿐만이 아니라 또 문화산업에도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정말 다재다능한 시인이십니다. 예, 어떻게 제가 소개를 맞게 했나요? 다재다능만 빼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오늘 유희경 시인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왔는지 직접 낭독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시집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 유희경입니다. 저한테 내려진 미션은 제 시집을 포함해서 5권의 추천을 할 만한 시집을 골라달라는 거였고요. 이영주 시인하고 황인찬 시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시집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뭐 자기 시집들 골라오셨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일단 제가 골라온 제 두 번째 시집에서 시 낭독을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겨울나무 두엇. 그녀가 책을 가지러 다락에 올라갔을 때 나는 밟을 때마다 소리를 내는 목재 계단을 따라 내려와 창문 앞에 섰다. 개가 한 마리 묶여있을 듯한 뜰에는 그저 겨울나무만 몇 놓여있고 창백한 날씨가 쓰러지는 중이었다. 때 이른 것인지 때 늦은 것인지 모를 그 풍경은 이후로도 나를 놓아주지 않고 어디든 함께할 것이었다. 위층에선 그녀가 부르는 노래, 여러 권 책이 무너지거나 다시 쌓이는 소리.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짤막하게 요약된 내 그림자도 그러했는데 슬쩍 그리고 슬쩍 움직이는 것도 같아서 나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중임을 눈치챘다. 집안은 단어와 단어처럼 침묵으로 분간되어 있었다. 나는 어젯밤을 생각해보려 의자 위에 걸린 것이라기보다는
겹쳐진 것이라기보다는 간섭하는 내 윗도리를 보며 미간을 좁혔는데 생각해보면 간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으니 의지는 모두 거절되었던 것 같고 그러자 잊지 말라는 듯 탈색되어가는 겨울나무 두 언노인 놓였다기보다는 심겨있는 제못 따로 깊게 깊게 자라나는 그것들의 풍경이 사라질 듯 나타났고 점점 진해져 결국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기분이 되도록 서 있었으나 그녀는 내려오질 않았고 이제는 노랫소리마저 들리질 않는 것 같아서 거의 울 듯한 기분이 되었다. 그런 기분을 나는 그녀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는 책을 찾으러 다락에 올라가고 나는 밟을 때마다 소리를 내는 목재 계단을 따라 내려와 창문 앞에 서서 뜰의 속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예, 유희경 네. 시인의 겨울나무 두엇이었습니다. 네. 이제 40이 넘고 나니까 뭔가 자꾸 안에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 이 시는 거의 낭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낭독을 해봐야겠다라는 충동적인 생각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집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나이를 먹을 때마다 시를 한 편 한 편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41살, 41편까지 지금 시가 들어가 있고 올해 이제 곧 중세를 하는데 그 중세가 되면 42편의 시가 되는 그래서 저랑 같이 나이를 먹는 시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뜻깊고 또 저의 시를 따라 읽어주실 만한 아량을 가지고 계신 독자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 시집을 함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집을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른 5편의 시집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조혜주 시인의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라는 아침달에서 2019년에 나온 시집이에요. 이 시집은 보통 이제 저희가 등단이라는 절차를 거치곤 하는데 그냥 시집으로 데뷔를 한 시인의 시집이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시인이 그 시집을 내면서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시집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의 기분을 맛보시자고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고른 시집은 송승헌 시인의 사랑과 교육이라는 송승헌 시인의 두 번째 시집입니다. 좀 뭔가 얼핏 보기에 되게 딱딱하고 또 뭔가 괴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읽다 보면 자꾸 묘한 희망 같은 걸 느끼게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럴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승헌 시집의 시집을 골랐고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비슷한 것은 눈물이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김상혁 시인의 시집입니다. 뭐 대단히 좋은 시집이고 또 얇아서 보기 좋지만 무엇보다 이 시인이 파주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파주에 오면 왠지 김상혁 시인의 시집을 하나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소라 시인입니다. 요즘 소설가로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시집을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되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되게 시적으로 잘 풀어낸 시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시집을 한 건 추천을 하고 그걸 시간이 되면 낭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김상혁 시인의 이 슬픔 비슷한 것은 눈물이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이 시집에 유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카페에 친구들이랑 만나기 위해서 아내를 차를 태워서 이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뭔가 심통이 나서 자기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가 사고가 날 뻔해요. 시인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급하게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아내가 있는 곳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별것 아닌데 사실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이라는 것을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귀엽기도 하고 또 되게 뭔가 드라마틱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러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본인의 선정해 오신 겨울나무 두엇이라고 하는 시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네 분의 시집과 대표적 작품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문학평론가라고 하는 제 직업이 시인들을 좀 괴롭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품 지금 아까 낭독하셔서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 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즉석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저 좀 긴 시여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 풍경은 이후로도 나를 놓아주지 않고 어디든 함께했다. 그런 기분을 나는 그녀라고 생각했다. 예, 지금 우리 유희경 시인이 이렇게 시에 적은 그녀가 누구일까? 예,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묵비권 행사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 큰일 나는데. 뭐 그런 것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 탁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들로 꾸려지고 그것의 뉘앙스가 그 사람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뭔가 쓸쓸한 뜰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쓸쓸한 관계였겠죠. 네. 예, 제가 조금 짓궂은 질문을 했고요. 이 시에서 저는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떠오르거든요. 풍경, 네. 기분. 예, 어떻게 오늘 이제 내면의 풍경일 수 있고 요즘 또 굉장히 나이 들어감에 대한 쓸쓸함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세상을 요즘 어떻게 바라보는 시인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시집서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집서점의 요즘의 풍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 비어 있고요. 그냥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쓸쓸한 기분이기도 하죠. 기분이란 단어는 제가 한때 되게 열심히 썼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으나 분명히 저것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매혹되는 편인데 요즘은 또 좀 잘 안 쓰게 되네요. 뭔가 요즘은 좀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같은 게 좀 있어서 네. 요즘은 저의 풍경과 저의 기분은 뚜렷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인들이 보통 좀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 시적 오브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유희경 시께서는 요즘 어느 오브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되게 작은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학생들이 다 키가 크고 덩치도 큰데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더 좋고 그런 거에 눈이 가는데 작아서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뭔가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요. 그냥 퍼뜩 떠오르는 건 연필 깎고 나서 연필 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휘어져서 남잖아요. 네. 좀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런 거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낸 시간들이 깎여져 나갔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 되게 오답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그런 것들에 되게 심취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연필 깎으면서 그 고운 가루가 나오면 유희경 시인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다음에 먼저 이영주 시인의 자작시도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영주 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창작과 졸업했고요. 문예창작학과 박사로 졸업하셨습니다. 2000년에 문학동네 신인상 15분에 당선해서 시단에 나왔고요. 현재 불편동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시집으로 108번째 산에 언니에게 차가운 사탕들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여름만 있는 계절에 내가 왔다. 이런 시집들이 있습니다. 올해 등단 21년이 된 그야말로 관록의 시인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예, 괜찮습니까? 예, 관록의 시인.
예. 예전에 제가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어둠의 산책자라고 하는 이영주 시인의 작품론을 쓴 적이 있는데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사실 내용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또 시집 소개도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시집은 네 번째 시집이거든요. 근데 좀 울리는? 네 번째 시집인데 제가 그 이후에 시집 한 권을 더 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집은 소시집이어서 네 번째 시집 장주 시집을 들고 양조자라는 시를 낭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를 낭독을 네. 양조장 이영주. 집이 너무 오래되면 사람이 된다는데 할머니는 가끔 지하에 내려간다. 그곳에는 비에 젖은 술통이 가득하고 썰다만 돼지고기가 굴러다닌다. 그래서인가 풍요롭고 넉넉한 지하 세계가 있다는 전설이 때로는 현실 같지. 할머니는 손가락을 뻗어 술통의 빗물을 쓸어본다. 비를 찍어 맛본다. 이 감각은 무엇일까? 피에 젖은 수건처럼 손을 물들이는 이 맛은 잘 벼려진 칼날로 남은 돼지고기를 썰다가 할머니는 낄낄거린다. 어둡고 불타는 것이 한때는 사랑의 감각인 줄 알았지. 썩어가도 맛있었지. 항아리 모양의 치마 안에 숨어있던 서늘한 살 조각들 뭉개지며 바닥으로 흘러가도 좋았지. 그때마다 할머니의 지하가 넓어졌지. 계단을 내려가서 계단 밖으로 멈추지 않고 내려가면 울고 있던 돼지들은 크고 굵은 할머니의 다리가 되었지. 한번 들어오면 계속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고통에 푹 익어가는 향기로운 술통들처럼. 할머니는 가혹한 진입의 운명을 알고 있지. 숨을 참는 울음은 잘 익어서 내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의 안쪽에 집이 생기고 그것을 자꾸만 잊는다는 걸. 그곳은 너무 멀어서 꿈처럼 무너진다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건너가는 일은 집을 다 부셔야 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지하에 있는 가담한 영혼들이 서로의 입김을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다.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핏기가 비릿하게 퍼져나간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영혼들이 휘청거리며 서로에게 부딪힌다. 새 술통을 따는 할머니는 지도에 없는 시골 마을에서 향기로운 지하의 전설을 파고드는 사람. 무관한 창문에 가느다랗게 들어오는 빛으로 유서를 쓰는 사람. 너무 넓어서 건너갈 수 없는 이 지하에서 어떤 화석이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대저택처럼 커지고 있다. 정원에는 수천 년을 통과한 나무들이 지하로 자라고 술통이 점점 부풀어 오른다. 내가 가보고 싶은 북쪽의 맑은 숲.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뒤에 마이크가 살짝 눌려서 예, 소리가 조금 이제 떴다는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제가 엉덩이로 들은 거? 예, 먼저 예, 이제 잘 들리시죠?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네. 이제 지금은 그렇게 즐기지는 않지만 한때 술을 엄청 좋아해서 많이 마셨는데 그때 이제 언젠간 내가 술을 가지고 시를 쓰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술 마시는 얘기 말고 사이즈 크게 양조장을 써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술을 담가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조금 이제 야심을 가지고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할머니가 술을 담가주신 내용인데 그걸 양조장으로 해서 그렇게 쓰게 된 시입니다. 설명하고 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약간. 네, 네,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쓰게 된 시여서 할머니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네. 이영주 시인 술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 정도 볼륨은 돼야 술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는 좀 뭔가 비밀스럽고 좀 은밀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핏기가 비릿하게 번져 나간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영혼들이 휘청거리며 서로에게 부딪힌다. 이 구절이 네. 저는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영혼들이 휘청거린다라는 게 제가 해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술통에서 술들이 살짝 부딪히면서 이게 무르익어가는 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해석한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꾼 같은데 그렇진 않고, 네. 네, 자꾸 변명하게 되는데 그 술 익어가는 어떤 과정, 소리나 또 그 찰랑거리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면 술을 마시든 아니면 술을 이제 만들든 이제 서로 어떤 그 내밀한 부분이 그 순간은 서로 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행위나 만드는 행위나 마음의 일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감각 자체가 이제 영혼들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보신, 감사합니다. 예, 또 이영주 시인하면 그 어떤 여성에 대한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대상에 대한 이런 남다른 관심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한 인간에 대한, 여성에 대한 것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의 삶에 관심이 많고 또 여성의 삶의 친연성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은 발견을 스스로 좀 해야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여성으로서의 어떤 부분, 그 부분은 그냥 익숙한 게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를 쓸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써본 것 같아요. 할머니 얘기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기도 하고 또 할머니의 삶이 저하고 좀 되게 가까워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시 쓸 때 여성의 삶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제가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꾸준히 쓰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유경 시인한테 질문한 거와 비슷하지만 네. 최근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시를 지금 쓰고 있다. 예, 궁금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유희경 시인의 그 연필 이런 게 너무 되게 나도 저렇게 예쁜 거 얘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알다시피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예전에는 소소한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많이 되게 발견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양조장을 쓰듯이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좀 상상력을 더 키워보는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 내가 걷는 얘기를 쓰더라도 이제 이 걷는 얘기 자체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넓혀가는 쪽으로 되게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상력이 발효해서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서 또 오늘 선택해 오신 시집과 시 있는데 좀 같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만약에 한 편을 낭독하라고 하면은 김소연 시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일단 시집은 이 아이에게라는 시집인데 아침달에서 나온 시집이거든요. 오늘
아침달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어쨌든 재미있는 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시집은 김소연 시인이 그래도 어느 단계가 지나서 이제 중견에서 상징적인 시인인데 끊임없이 시의 언어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낸 시집인데 가장 최근에 언어로 갱신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소개를 되게 많이 하고 싶고 예, 저도 5권 정도 골라봤는데 네. 그냥 여성 시인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이나 또 최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이나 김소연 시인의 아이에게도 있고 김행숙 시인의 무슨 심부름을 가는 길이니 이제 이렇게 여성 시인들 위주로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김소연 시인의 시집을 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되면 그 시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황희찬 시인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양력을 소개하자면 문예창작 전공했고 2010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 구간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가 있고요. 2012년에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오디오 클립 예, 황인찬의 읽고 쓰는 삶을 연재하고 있는데 맞죠? 네. 네. 정말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인기 시인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황인찬 시인 사인 한번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황인찬 시인을 21세기식 로맨티시즘을 새롭게 부활시킨 시인이다 라고 평하고 싶은데요. 예, 오늘 자작시 그리고 또 골라오신 시집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시집을 하나를 고르라고 하셔서 그 중에 이제 근작인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고 하는 시집을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아카이브라고 하는 시를 이제 하나를 골라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번째 시집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고 하는 시집 전체의 어떤 운동성이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고요. 이 시집이 들으시는 분, 앉아 계신 분들 낭독해서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이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같이 좀 눈으로 보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읽어보면 되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카이브. 이 계단을 오르면 집에 이른다. 제비들이 창턱에 앉아 몰아 떠들고 있다. 그것이 여름이다. 장미가 피는 것을 보며 여름을 알고 무궁화가 피는 것을 보며 여름인 줄을 알고 벌써 여름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난 여름에도 똑같은 말과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 알아차림을 평생 반복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마다 여름은 창턱을 떠나 날아갈 준비를 한다. 이 계단은 집을 벗어난다. 여름이 무리지어 날아다니고 여름이 이리저리 피어있는 풍경이다. 낮은 풀들이 한쪽으로 밟혀 누워있다.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 누적 없는 반복을 삶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이 시의 서정적 일면이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실시간 채팅 글을 보니까 김엘로하 님이 예, 황희찬 시인을 일컬어 시인계의 이선균이다. 예, 정말 인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 아카이브 읽어주셨는데요. 먼저 좀 이 시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제목을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실 저한테 시의 제목이라고 하는 건 시하고 약간 어긋나게 서 있는 거거든요. 약간 어긋나게 서 있는 건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은 원래 시 제목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어긋난 한 발자국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하고 본문이 이제 그 긴장 관계를 만들게 하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더 먼저 잡힌 시였어요. 저는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가 내용이 이제 제비들 오고 뭐 장미 피는 거 보면서 아 여름이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시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 나 작년에도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생각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또 생각을 하면서 아 나 작년에 이 생각을 작년에 말했다는 생각을 작년에도 또 했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반복들이나 누적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그 매일매일이 잘 구분 안 되는 일상 속에서 이 큰 반복을 보면서 이것도 사실 반복인데 이 큰 반복을 보면서 시간이 가고 우리 삶이 반복되면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적들을 새삼스럽게 군대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군대는 정말 모든 게 반복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경험했던 생각이 인상에 남아서 이제 아 내가 이 말을 작년에도 했구나라는 그게 남아서 이제 시작된 시였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제목으로서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혹은 내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의 그 기록과 누적들이라는 의미에서 약간 거리가 덜 멀게 잡힌 제목이기는 해요. 제 시 제목들 중에서는 좀 그래서 그렇게 잡힌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시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또 약간은 거리감을 두는 개인의 기록을 두고 아카이브라고 사실은 굳이 말하지를 않는데 거기서 약간 더 벗어나서 말을 하고 싶은 제 부족한 자리를 제목으로 좀 떼어보고 싶어서 좀 그렇게 정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또 실시간 채팅창에 목소리가 녹아내리네요.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제가 질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목소리 계속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아카이브에는 네. 어떤 목록을 좀 올리고 싶다라고 네, 네. 하는 고민들이 있으시면 네, 좀 네.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방향성 자체를 스스로 이렇게 정해두고 이렇게 뭔가 노정한 상태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냥 당장 코앞에 벌어질 일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다만 오히려 저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걷다가 어느 순간 잠깐 멈춰서 네. 내가 어떻게 어딜 봐왔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최소한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딱 그거인 것 같거든요. 내가 갔던 그 길을 가능하면 또 가지 않기. 그렇게 해서 비슷한 움직임에 비슷한 발걸음이어도 다른 곳을 향해서 움직여 보기. 그런 쪽이라서 이게 어떤 아카이브가 될지라기보다는 했던 걸 또 하시는 말자에 좀 가까운 그렇게 해서 좀 돌아보는 일. 사실 아카이브는 그런 거잖아요. 네. 돌아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꾸준히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에서 그것이 여름이다 이 구절이 있는데 여름이 오면 딱 황희찬 씨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왠지 좀 황희찬 씨의 시는 좀 단호한 어떤 결기 그리고 또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따뜻함,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또 더불어 또 선정해 오신 시집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다른 분들보다 한 권을 더 선정했어요. 이게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좀 이렇게 뭘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바꿔도 되게 생겨서 그냥 한 편 더 추가한 채로 목록이 저는 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 시집 포함 총 6권의 시집을 소개해 드리는데 첫 번째로 제가 골랐던 시집은 제가 종종 여기저기서 소개를 했었던 신대철 시인의 무인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그 문학과지성사 문지 시인선의 상당히 앞부분에 위치한 아마 7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시를 대학 와서 처음 읽었거든요. 써보기도 대학에서 처음으로 써봤고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시를 처음으로 써보기 시작한 그런 거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때 읽고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아름답고 좋네라는 생각을 한 시집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빠졌던 첫 경험을 한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체감하게 준 시집이라 이제 그 무인도를 위하여라는 시집을 골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수명 시인의 언제나 너무 많은 비들이라고 하는 시집을 또 골라봤는데요. 그 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해준 그 학생 시절에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이제 출강을 나오시던. 그래서 시인이란 저런 존재구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담고 싶은 그리고 항상 제가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수명 시인의 시집 가운데서도 또 제가 이제 많은 독자분들한테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은 시집을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그 이영주 시인님하고 겹치는데 김행숙 시인의 1914년이라고 하는 현대문학에서 출간된 시집인데요. 제가 제일 그 김행숙 시인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읽고 있으면 너무 미칠 것 같고 너무 미친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게 다 너무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 사실 시인들은 같은 시대에 비슷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기 마련인데 그 질문들과 고민에 대한 나름의 답을 그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보인 그런 시집이라 참 제가 좀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 시인인데 비스와바 슌부르스카라고 하는 좀 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시집인데요. 시를 깊게 읽은 사람도 그리고 아직 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쉽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인이고 시집이라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에 참 어울리는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인의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시집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꼭 따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집은 그 이승훈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그 시 전집이에요. 시집 소개하려고 할 때 전집을 소개하는 진짜 어이없는 일인데 근데 저한테 이승훈 시인은 네. 한 편의 시나 한 권의 시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전집으로서 다가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작가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시를 쓰는 사람, 한 권의 시집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의 시인으로서 완성되어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해준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이승훈 시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이 소설가 중에 오에 겐자부로라는 저는 그 두 작가들을 보면서 작가란 한 편의 글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해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빠져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강의 오리드라라고 하는 또 아주 귀여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예,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작시 3편을 지금 읽고 또 시를 어떻게 창작했는지 본인의 어떤 생각에 대한 것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5권 시집 선택하시면서 또 황희찬 씨는 6권의 시집 선택하시면서 이 시 꼭 같이 이 시간에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골라온 시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짤막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다시 또 유희경 시인께 김상혁 시인의 유턴이라고 하는 시 같이 한번
조금 부분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전체 이렇게 시가 사실은 일부만 읽어서 맥락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상혁 시인의 유턴의 일부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났다고 해도 좋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어떤 안도감보다는 어서 돌아가자.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고 가서 말하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카페에서 말고 아내를 차에 태워 집으로 가는 조용한 시간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생각이 간절해서 방풍림에서 도로로 유령처럼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아내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딱히 신나는 일도 자랑할 일도 없는데 꽤나 들떠서 조급한 심정으로 나는 그녀가 있는 시끄럽고 번잡한 카페로 차를 몰았던 겁니다. 네. 마치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일상의 언어로 아주 편하고 쉽게 시를 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를 선택한 이유, 아까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레이먼드 커버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일상에서 뭐 하나가 마치 여드름 돋듯이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가 튀어나오고 그것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자기 생활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상혁 시인이 어느 순간 운전하고 가는 아까 황인찬 시인이 얘기했던 일상의 루틴 중에 하나에서 불쑥 시인이 어떤 그 순간을 딱 목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분이 되게 좋은 시였고 그래서 사실은 딱히 말할 게 없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흔한 일이니까 우리 일상에 있어서는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네, 시인들은 정말 아주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4시간 우리가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은 참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순간도 받아들이면서 관찰하고 그것을 몸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지 못하고 그것을 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예민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셔서 그 김상혁 시인의 전문 유턴 읽어보셔도 여러분 아주 감동이 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로 또 우리 이영주 시인께 선택해 온 시 김소연 시인의 다른 이야기. 예, 이것도 좀 하이라이트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제가 아까 낭독이 안 들려가지고 아쉽다고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시를 낭독을 해드릴게요. 그 김소연 시인의 시를 낭독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김소연 시인의 시 중에서 뒷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 그렇게나 멀리 떠나가는 게 좋았다. 귀여운 병아리들이 무서운 닭이 되어 제멋대로 마당을 뛰어다니다 도살되는 것처럼 그날의 우리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좋았다. 먹다 남은 케이크처럼 박을 대는 불개미처럼 그날의 이야기가 처음 만났던 날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게 좋았다.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혹한의 공원에 앉아 떨고 있을 것이 좋았다. 우리가 그곳에서 손을 꼭 잡은 채로 영원히 사가갈 것이 좋았다. 네, 그래서 뒷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김소연 시인의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시를 꼽아 오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첫 시거든요. 아이에게 시집의 첫 시인데 이 시를 읽으니까 불현듯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같이 서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첩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앞에 시간을 지워가는 방식으로 시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면서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시간 사이에 껴있는 약간의 그 끔찍함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방식의 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 밀어내면서 가는데 다 읽고 났을 때 제가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첫 시에서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면 그 다음 시는 막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었을 때 느껴졌던 그 소름 때문에 시집이 다 좋지만 이거를 제가 선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맞게 지금 이해했다면 어떤 생각이 그 다음 생각이 밀어내고 네. 또 어떤 사유가 그 다음 생각으로 또 밀어내고 그런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뭔가 흔적처럼 자취가 남아있는 네. 그걸 더듬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근데 좀 이영주 시인의 시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저도 이제 시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시를 잘 읽는, 잘 읽는다는 표현이 썩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읽으면 참 좋다.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시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고 또 이 시라는 세계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읽게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시집 전체라든지 시 한 편 다 읽었을 때 막 분석하면서 읽게 되면 못 읽게 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이 딱 자기하고 맞았을 때 계속 읽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읽고 지금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음 장을 넘겨라. 다음 장도 모르겠으면 그 다음 장을 넘겨라. 그럼 그 시집 안에서 어떤 시는 나하고 만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냥 계속 읽게 되는 그게 제일 좋은 독서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인이지만 모든 시를 다 막 이건 이거야. 주제는 이렇고 뭐 이러고 읽지는 않거든요. 저한테도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읽게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도 꾸준히 읽게 하는 매력?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 모르면 넘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만난다. 네, 저희가 이제 시를 마치 공부하듯이 강박적으로 읽는 그런 데 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이 시를 이해하고 읽을 자격이 없나? 내가 잘못 읽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검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읽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근데 이렇게 시인분이 그렇게 읽어도 돼. 나도 그렇게 읽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다음에 정말 꽂히는 구절이 있다면 오랫동안 음미해서 껌을 씹듯이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황희찬 시인이 선택해온 이승훈 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시인의 한강이 오리더라라고 하는 그 시의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을 사랑하던 사람은 어제 떠났어. 한강의 오리들아. 겨울 저녁 하얗게 떠있는 오리들아. 어둠이 내리면 너희들은 어디서 자니? 추운 겨울밤 한강의 오리들아. 새벽의 오리들아. 한낮의 오리들아.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면서 오리들한테 말을 걸면서 시작하는 시예요. 그냥. 귀엽다. 네, 되게 귀여운 시인데 네. 이 시가 제가 생각할 때 이승훈 시인의
그 시를 읽을 때 좋아하게 될 수 있는 첫 단추 같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 시인의 시가 대부분의 시들이 되게 실이 없고 정말 실없는 말들, 농담들, 아니면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게 시야?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 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한강의 오리들한테 그냥 보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자니? 약간 동요처럼 시작을 하는 좀 그런 시인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읽었을 때 그냥 그 말들이 나한테 쾌감을 주면 그게 시가 주는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림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색이나 그 조형 요소의 율동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시도 기본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라서 그 문장들이 말들이 주는 쾌감들이 있어요. 그 쾌감들도 시가 주는 진짜 중요한 맛이고 시가 정말 잘하는 맛이거든요. 근데 이승훈 시인의 시쓰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그 다른 의미들의 값을 되게 막 낮춰버려 가지고 그 맛들을 되게 살려줘요.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읽히고요. 근데 또 계속 들여다보고 이 시인이 왜 계속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흰소리들을 계속 할까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될수록 아 이게 흰소리인데 또 마냥 흰소리는 아닌 흰소리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소리는 흰소리구나라는 생각을 막 계속 하게 되는 그래서 아 시란 뭐지? 또 시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시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인의 시에 접근하기에 딱 좋은 귀여운 시작으로서 소개하기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을 열심히 하려고 골라봤습니다. 아, 사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승훈 씨 작품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게 하는 시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의미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국면을 많이 하면서 이론서적을 좀 뒤져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시를 이제 3가지 정도의 층위에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리차즈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야기한 건데 첫 번째 시를 읽고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의 의미가 잘 파악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읽히지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리듬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반복적 리듬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에 녹아내리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리듬으로도 읽히지 않은 시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미지, 일종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분위기가 주는 정서적 뉘앙스 이런 것으로도 시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이제 제가 황희찬 선생님 얘기한 내용들을 좀 받아보면 그래서 시를 읽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이승훈 시인의 작품을 읽을 때는 아마도 의미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지는 뉘앙스 어떤 리듬 이런 것들을 좀 받아 안고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이어서 황희찬 시인한테 질문을 할 텐데요. 오늘 읽어주신 그 시집이 사랑을 위한 되풀이잖아요. 네. 이게 그 전봉건 시인의 시집 제목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석사 논문으로 전봉건 시인 썼기도 한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 시집 제목을 동일하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석사 논문이 전봉건이었는데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네요. 따로. 제가 전봉건 시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시인이고 가장 뛰어난 시인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시인으로서 그 태도들을 저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또 같은 시인으로서 그런 시인인데요. 그 시인이 작품에서 언제나 보여줬던 것은 결국에는 삶에 대한 어떤 계속되는 긍정 같은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죽음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걸 말할 때조차도 도망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시로도 도망가지 않는 시인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지점이었는데 그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썼던 게 이제 이 3번째 시집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시를 쓰면서 그냥
그 전봉건 시인의 그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는 말이 참 여러모로 시인에게 참 잘 어울리는 초기 시집인데도 참 그 이후의 미래까지도 다 함께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목을 살짝 빌려서 그냥 시를 한 편 썼던 건데요. 그걸 쓰고 나서 시집을 묶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어떤 고민들을 내가 이어서 계속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시집 전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넓힐 수 있는 말이 그 제목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하면 썩 좋은 선택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이미 네. 존재하는 시인이고 이미 문학사에 자리를 잡은 시인이기도 한데 그런 시인하고 제목을 갖게 했다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제목을 부른다는 선택지가 없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인의 마음이나 생각을 너무너무 제가 깊이 공감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숙한 채로 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전봉건 시인은 1950년대 전쟁의 그 전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감각적인 시를 쓰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폐허의 공간에서 그런 시를 길어 올린 것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닮은 듯 조금 다르지만 이 시대도 굉장히 척박하고 황폐한 어떤 시대여서 아마도 그 부분이 황희찬 네. 시인한테 가슴에 좀 당기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요, 시를 쓴 후 퇴고할 때 정답이 없다 보니 종종 어려움 혹은 막막함을 느끼는데요. 새 시인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퇴고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자, 누가 한번 퇴고할 때, 예, 일종의 퇴고의 기술, 우리 이영 발로 계신 시킬까봐 계속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몸을 뒤로 이렇게 쭉 빼고 계셨어. 안 할래. 이게 퇴고에 대한 질문 많이 받는데 네. 퇴고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쓰는 게 낫지, 있는 시를 고친다라는 거는 거의, 왜냐면은 퇴고하면 대체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퇴고하지 말고 새로 쓰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썼던 시를 퇴고하면 당연히 망친다. 하지만 퇴고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도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망치더라도 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망친 것 같으면 그냥 앞에 시를 발표할까? 뭐 이렇게 어차피 내 시니까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고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쓸 때는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대로 시를 쓰다 보면 언어가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늘 실패하죠. 그래서 퇴고할 때는 의도 없이 그냥 문장의 힘을 믿고 그냥 죽은 식빵을 살리는 발뮤다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면 그래도 망치는데, 네, 그렇게 한 몇십 편 쓰다 보면 예를 들어 51편째는 좀 나은 시가 나온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여러분, 죽은 식빵 살리는 신기술을 발휘하셔야 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1시간 동안 세 분의 시인을 모시고 6편의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른 자리에서 또 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경 씨. 저는 한 근 5년을 계속 호스트 자리에 앉아서 게스트들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었는데, 자리를 바꿀 걸 그랬어요. 아닙니다. 네. 이거 꽤 어렵고 편하네요. 일단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요즘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표정들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나서 시 얘기하고 시 듣고 하는 거 너무 좋고, 또 이영주 시인, 황희찬 시인 되게 애정하는 두 시인들이 또 시 얘기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서, 특히 이영주 시인의 퇴고법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네, 좋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또 만날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희경 씨 만나고 싶으시면 동순동에 서점에 가시면 언제든지 계시니까 따로 가셔서. 목요일은 휴무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이영주. 네,
저는 되게 그 유희경 씨, 황인찬 시인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시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희경 시인, 황인찬 시인의 시집을 읽고 뭐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나눈 적은 있지만 이 두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시를 이렇게 선정하고 자기 시를 썼는지 오늘 듣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기회, 같이 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로의 서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위트 앤 시니컬. 네, 또 마지막으로 황인찬 씨. 네. 이렇게 뭐 이런 시국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시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잠깐 비가 왔었는데 또 이제 저희가 나갈 때가 되니까 또 화창해졌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저희 앞날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그냥 앞에 시인이 나와서 시인이 자기 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시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좋은 기획이고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영업을 하러 왔다라는 마음으로 제 시집도 팔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집도 팔고 오늘 이제 16권 정도의 시집이 이제 소개가 된 건데요. 한 권씩 다들 집에 이제 시집 16권 장만하시는 거를 좀 권하고 싶고요. 위트 시니컬. 네, 가능한 위트 시니컬에서 직접 사시는 거를 좀 권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시집들을 옆에 두고 계속 같이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과 연계되는 쓰는 사람 시 전시는 5월까지 이곳 파주 출판도시 지혜숲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고 또 황희자 씨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도 한 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따뜻한 시 이야기로 문발살롱을 가득 채워주신 유희경 시인, 이영주 시인, 황희찬 시인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분들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고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출판도시 인문학당 첫 번째 기획강연 문발 포엣살롱 함께 했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